안녕하세요. 토목직 강사 이양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4월 5일은 2025년도 국가직 9급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본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현재 영상은 그 해설 총평 영상입니다. 응용역학과 토목설계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요. 응용역학 먼저 듣고 나서 듣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짧게 요약할 예정이니까 그거 먼저 듣고 나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는 4개로 나눠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난이도 평가, 팩트 체크. 두 번째는 커트라인 예측. 커트라인 올라갈지 내려갈지 유지될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25년도 지방직 기다리고 있죠. 지방직에 대한 시험 예측과 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해설. 그 다음에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이렇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잘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첨부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카페, 다음 검색창에다가 이양민 토목직 검색하시면 카페에 가입하셔서 두 가지 파일 형태를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강생, 비수강생 전부 다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론 수업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그냥 윤곽만 잡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토목설계는 시험이 더 무난합니다. 그래서 짧게 해설지 기반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혹시 듣고 나서 부족한 부분,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다음 카페 이양민 토목직 남겨주시면 제가 개인 대 개인으로 성신성의껏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수강생도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다운받아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마지막 하나 더, 그 카페 안에 보시면 가장 많은 기출문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토목설계는 개정이 되어 있죠. 개정되어 있는 문제까지 전부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모의고사 대응으로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문제와 해설 모두가 전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난이도 평가입니다. 제가 역학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 딱 보고 나서 느낀 거는 꽤 어려운데 이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계만 따라 보는 게 아니라 역학 설계 묶어서 같이 풀거든요. 풀어보고 느낀 거는 작년 대비 어려운데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 개수를 확인해 봤더니 문제 유형 분류하는 거 아시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A형은 기본 문제, B형은 간단한 암기 문제, C형은 응용하는 문제, D형은 알아서 풀기 어려운 문제거나 교수님이 작정하고 내는 문제를 못 맞춥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봤더니 제가 8개, 6개, 5개, 1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과 비교를 해봤는데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실제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어렵게 느낀 이유는 토목설계 자체만이 사실 문제는 아니고요. 응용역학 같이 풀다 보니까 역학에서 밀려 들어와서 역학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토목설계에서도 아마 그런 느낌을 이어서 제가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시험을 보면 무난했다가 이제 주역자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물론 마찬가지로 앞장에 좀 비율이 적긴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험은 무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맞힐 건 맞히고 틀릴 건 틀렸어야 됐어. 그러니까 틀려야 되는 문제를 갖다 맞히려고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맞춰야 되는 문제에 그냥 집중해서 맞췄다라고 하면 좀 괜찮았을 거라고 봅니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커트라인 예측은 역학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소폭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점수를 예측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년 대비 적게는 2점, 3점, 많게는 3점, 4점까지 커트라인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상위권에서는 문제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판단되는 거. 그 다음에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개편이 됐지만 상위권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채용 인원이 줄었죠. 이러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커트라인은 2점, 3점, 많게는 3점, 4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25년 지방직 시험은 무난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도 A형, B형이 20문제 거의 다 나왔거든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없었어요. 이건 국가직 문제는 전국구 시험 문제니까 이렇게 출제가 된 거고요. 저는 아마 돌아오는 25년도 지방직 문제 소극적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한 17개? 18개까지 문제가 A, B형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여러분이 공부하던 방법대로 진행해서 밀어붙이면 됩니다. 하나 더 당부할 게 있다라고 하면 역학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카페 가입하셔서 그거 기출문제라도 뽑아서 모의고사로 풀어보세요. 과거에 개정전 문제, 고쳐져 있는 문제를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부 다 공개해놨으니까 그걸로 문제 연습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의고사 수업 듣고 있는 분들은 모의고사에 집중하시면 최고의 결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해설이죠. 토목설계는 크게 해설이 부담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공부하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신 밀당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 문제는 풀라고 얘기하고요. 풀지 말라는 문제는 풀지 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굳이 그 문제를 제가
뭐 초급자처럼 같이 여러분하고 길게 얘기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나머지 문제는 뭐 교재 찾아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우리 지방직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합시다. 괜히 그 국가직 시험 보고서 좀 어려웠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좌절해서 낙심해 있는 분이 태반이거든요. 시험 끝나고 나서 상담글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 제가 지금 좀 다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 끝난 대로 바로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제 말은 그만큼 이게 충격과 공포였다는 얘기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 거기에 흔들지 마시고 다른 생각하지 마. 그다음에 합격권에 있는 분들 너 거기 들어가서 학원 마케팅이야. 그거 새로 고침하고 있으면 뭐하니? 등수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지방직 시험 때까지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지방직에 매진하세요. 여러분들 공부하기도 그렇죠? 부족한 시간입니다. 더구나 시국도 뒤숭숭하잖아.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여러분 인생 아무도 책임 안 져줘. 지방직 시험 때까지는 지방직만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시다. 그 과정에서 도움 필요하면 아까 열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카페 고민글, 뭐 학생 커리큘럼, 뭐 비전공에서 상관없습니다. 우리 비수강생도 상관없고 언제든지 거기다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맞춤식으로 제가 답변 남겨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풀이는 해설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부연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 드시는 분들은 다음 카페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한번 해봐. 괜히 움츠러있지 말고 제가 영상을 찍든 어떻게 찍든 최대한 한번 이해시켜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기둥, 7장 기둥이고요. B법 98번 장조와 단조의 구분 기준 코드입니다.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굳이 이 문제가 아니어도 주문부 찾아보시면 워낙 잘 나오는 일반적인 문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둥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기둥은 시상비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늘고 긴 정도에 따라서 파괴 양상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상비가 작다, 숏다리다, 압축 파괴되고요. 시상비가 크다, 롱다리다, 부러집니다. 다리가 기니까 부러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기둥을 갖다 설계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시상비와 내가 설계하는 기둥의 시상비를 비교해서 작으면 단주, 크면 장주가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갖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한 개 상비는 얼마냐? 비횡구석 골조는 딱 하나의 상수값입니다. 22고요. 횡구석 골조는 범위입니다. 식이 주어져 있는데 초급자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꿀팁으로 이거 말씀드렸죠. 수업 들으신 분들. 맨날 똑같이 나온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양단이 힌지로 연결되어 있다. 양단이 힌지니까 유효 길이 계수 K가 1이 되겠죠. 장주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장주 효과를 무시한다는 얘기니까 단주로 설계하기 위함이죠. 얘를 묻고 있는 거고. 회전 반경은 주어져 있네요. 그죠? 이 말이 빠지면 안 됩니다. 비행구석 골조 압축 부재. 왜냐면 여기 보시면 비행구석 골조니까. 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딱 이거 쓰면 반은 푼 거지 뭐. 나머지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K는 1 이렇게 주어진 거 얼마? 200. 그러니까 22 곱하기 200 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 문제는 가볍게 맞히고 들어갔으면 기분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죠? 틀리신 분들 지방직에 나오지 말라는 보장 없습니다. 반드시 연습해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문제는 두 문제 풀어보시고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요 세상비만 바뀝니다. 회전 반경 세상비가 아니라 이렇습니다. 1번 문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장, 옹벽 및 기타, B법은 123번, 옹벽의 안전검토, 관련된 기출문제는 21년도 지방 9급입니다. 그 점을 보시면 이게 워낙 대중적인 문제니까 자주 찾아볼 수가 있는 문제 형태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간단하게 내용 확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옹벽도 마찬가지고 기초도 마찬가지고 암거도 마찬가지고 흙과 직접 접하고 있는 구조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불안정한 흙에 놓여 있다 보니까 안전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안전검토는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전도, 넘어진다, 활동, 미끄러진다, 치마는 가라앉는다죠. 이 세 가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야. 이때 하중은 전부 다 어떤 하중을 쓰게 됩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용하중을 쓰게 되는 거죠. 이유는 허용력 설계법 개념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용력 설계법 개념은 안전율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최신 기법일수록 실제 강도와
내가 설계된 강도, 그러니까 참강도와 설계된 강도가 가까이 놓여 있다는 얘기죠. 안전율이 작고 반대로 설계 기법이 과거의 기법일수록 안전율이 큽니다. 그래서 허용력 설계법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식을 보시면 전도는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전도 모멘트 분의 복원 모멘트. 그렇죠? 안전율 기억하셔야겠죠? 이렇습니다. 트렌드를 보시면 이 두 개의 순서 바꾸니까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크기 주의해 주셔야겠죠? 활동 볼까요? 일으키는 원인 활동 F분의 마찰 F 마찬가지 순서 주의해 주시고 크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넘어지는 것과 미끄러지는 거 어떤 게 더 위험하겠어요? 넘어지는 게 훨씬 더 위험하죠. 안전이 더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거 침한데 많이 틀립니다. 허용 지지력 저항 효과죠. 흙의 허용 지적 부위 최대 지반 발력이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순서 주의해 주시고 허용 지지력은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을 통해서 구하거나 아니면 흙의 극한 지지력에다가 안전율 3을 나눠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봐도 헷갈리니까 꼭 연습을 통해서 대비 부탁드립니다. 개념은 이겁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직접 한번 보시고 나머지 한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활동에 대한 저항력은 수평력. 이거 순서 주의해 주시겠죠? 두 개 바꿀 수 있으니까 순서 주의해 주시고 별 희한한 오답이 다 나오는데 이거 수직력 아닙니다. 주의해 주시고 1.5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저항 모멘트는 횡투합에 의한 전도 모멘트 순서 주의해 주시고 1.5야? 아니죠. 2.0배니까 아주 기분 좋게 맞춰야 되는 문제죠. 3번 전도에 대한 집안 지적 만족하지만 활동에 대한 안정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뭘 둘 수 있다? 활동 방지병이나 횡방향 앵커. 활동 방지병은 이런 것들을 활동 방지병이라고 부르는 거고 횡방향 앵커는 이렇게 말뚝을 박으면 횡방향 앵커가 되는 거죠. 활동 방지병은 일반적으로 두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흙이 교란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두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횡방향 앵커는 특이하게 얘는 활동에 대한 저항성만 갖지만 얘는 활동과 넘어지는 전도에 대한 저항성도 갖고 있죠. 왜? 넘어지려고 하는데 잡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도에 대한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마지막 4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렇으면 허용 지지력 어떻게 한다? 안전율이 3입니다. 극한 지지력에다 요거 두 개 바꿀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기호.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번 문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최종 정리 부탁드립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슬래브와 기초판 비법은 114번 기둥의 종류에 따른 위험 단면 관련된 기출문제는 18년도 국가직 국어 문제고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개념부터 먼저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둥의 종류에 따른 위험 단면입니다. 제목을 눈여겨보세요. 기둥의 종류에 따라서 위험 단면의 위치가 바뀝니다. RC 기둥이냐 아니면 조적조. 조적조는 이제 벽돌이죠. 벽돌은 벽체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강제 기둥에 따라서 힘에 대한 위험 단면 전단과 그 다음에 전단 이제 1방향과 2방향이 있죠. 위험 단면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힘에 대한 위험 단면이 대중적이니까 그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힘에 대한 위험 단면은 RC 기둥 같은 경우는 기둥 외면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균열면이 즉 이 부분이 위험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조적조 벽돌 벽체는 기둥이 약합니다. 벽돌이 RC 기둥보다 강할 수가 없죠. 이때는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벽체 중심과 단부의 중간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강제 기둥은 기둥이 재료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둘 다 돌돌이었으면 얘는 철돌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완충제, 강제 밑판, 강제 베이스 플레이트 이렇게 깔게 됩니다. 얘는 반은 기둥, 반은 기초야. 위험 단면이 어디냐? 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 강제 기둥 외측면과 강제 밑판 요 중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 난 도저히 모르겠다. RC 기둥만 외면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무언가의 중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게 우측 여러분 비법 노트입니다.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원형 또는 다각형의 경우 어떤 기둥으로 보고 위험 단면을 고려한다? 정사각형입니다. 순서 주의해 주세요. 알겠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정사각형에서 이렇게 아니란 얘기지. 그 다음에 이것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에 있다? 외면.
콘크리트죠. 이게 뭐 기둥이든 주각이든 벽지든 뭐 상관없는데 외면에 있다. 중요한 건 콘크리트는 외면. 조족전은 뭐라고요? 벽체밖에 못 만들어. 중심과 중간. 강제 미판이다. 강제미판 기둥. 외측면과 중간. 강제 미판의 중간. 이렇다는 얘기죠. 자, 얘기는 끝났으니까 직접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건 나보다 더 오래 읽어봐야지. 나는 그냥 해설지 나와 있으니까 윤곽만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콘크리트 슬래브와 기초판 설계 기준을 제시하는 기초판의 힘 모멘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1번 최대 계수 힘 모멘트 계산할 때 강제 미판 어디에 있다고 제가 담부를 위험 담부로 한다? 아니죠. 강제 미판은 어디에 있다? 여기 보시면 외측면과 강제 밑반 담부의 중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답은 보자마자 그냥 1번이지 뭐. 2번 최대 모멘트 계산할 때 쭉 읽어보시고 그렇죠? 콘크리트죠.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 이게 뭐 기둥이 될 수도 있고 주각이 될 수도 있고 벽체 될 수도 있는데 어디에 있다? 외면에 있다. 그렇죠? 이거는 일방향 기초판 또는 이방향 정사 기초판은 어떻게 배치한다? 균등하게 배치한다. 이건 제가 수업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1방향, 2방향, 정사각형, 직사각형. 얘는 보통 벽기초죠. 얘는 독립악대기초. 수업 들으신 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창을 어떻게 배치한다? 이렇게 균등하게 배치하고, 균등하게 배치하고. 얘는 직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배치하고. 이 방향 직사각형의 장변 방향은 균등하게 배치하고 단변 방향은 제가 가운데 많이 배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방향 기초판은 이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고 이 방향 정사각 기초판은 어떻게 한다? 균등하게 배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한쪽 면에 대해서 계산한다. 한쪽입니다. 양쪽이면 상쇄돼 버려.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정답은 1번입니다. 56번 문제도 같이 보도록 할까요? 10판 9까지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강제 미판 어디에 있다고 했어 아까? 담부의 중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강제 외측면과 중간. 누군가의 중간에 있다. 그렇죠? 콘크리트는 어디에 있다? 외면에 있다. 조적적 벽체는 어디에 있다? 누군가의 중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4번 이거 맞아요? 원형이에요? 아니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원형이 정사각형이죠. 딱 속기 좋은 거죠. 정답은 몇 번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3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긴 시간 복습하셔야 돼요. 이렇습니다. 4번 10장 PSC 비법 142번 PSC 부재의 설계 일반입니다. 관련된 문제는 120번 21년도 국가직 9급인데 지변부에 이러한 문제가 많습니다. 즉 대중성을 띈 문제입니다. 관련된 설명 문제 한번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1번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응력 집중은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죠. 아마 이 문제 정답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3번 고려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고려해야 한다. 얘도 아마 똑같은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틀리면 치명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 두 번째 거 온도 변화에 의한 건조 측에 의한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응력 손실 고려하잖아. 그렇다. 덕트 포텐션 방식에서 긴장제가 삽입되는 그 구멍을 덕트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과대하다. 너무 큰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한다? 좌골 발생을 검토해야 된다. 그림을 제가 그려볼게요. 그림은 발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트 구멍이 이렇게 과대하다. 안 그래도 얇은 외부에다 구멍까지 커지게 되면 긴장력 삽입하게 되면 압축력에 의해서 얘가 외부가 우글쭈글 찌러진다는 얘기야. 좌골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다. 4번 긴장제가 부착되기 전 단면의 특성을 계산할 경우 그러니까 그라우팅 전이죠. 덕트이란 단면적 손실을 영향을 어떻게 한다? 고려해야겠죠. 전입니다. 키워드 잘 기억해 주시고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웃긴 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눈에 뭐가 뒤집어 씌었는지 나오면 사람들 틀립니다. 그렇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번 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것이죠. 정답은 이미 찾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번
프레스 부재에서 설계는 프레스를 도입할 때부터 구조물의 수명기간 동안, 쉽게 말하면 전체죠. 제하 단계, 강도 및 사용 조건에 따른 거동을 근거해야 된다. 뭐 일반론인데 읽어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오히려 초급자분들은 이게 당연할 수가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낯설 수는 있지만 소거법을 통해서 정답을 찾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동그라미 2번. 아까 온도 변화, 건조 수축 영향도 고려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덕트 치수가 과대하다. 좌골 발생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정답 3번을 찾을 수가 있고요. 꼭 지원부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제발 좀 플리즈. 네, 그렇습니다. 5번 문제는 11장 교량 및 강구죠. B번 156번 강제의 기호인데 제가 억지로 그냥 찡겨 넣었습니다.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용어 설명은 사실 좀 약간 고러한 문제입니다. 이게 서울시 문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이분의 전 특이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거 주변부터 다 공부한다고 해도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거 정도만 보세요. 국가시험에 나온 것만. 용어 설명입니다. 뭐 커버 플레이트, 그다음에 유효 길이 계수, 국부자골, 다이아프램 나와 있는데 설명 모티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 말인즉슨 이 문제 자체가 사실은 출제 경향이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정답은 어쨌든 1번입니다. 어떻게 잘못됐냐면 제가 오답하고 정답 찾아놨습니다. 커버 플레이트는 단면적 단면계에서 단면 2차 모멘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부재의 플랜지에 용접이나 볼트에 연결된 플레이트를 갖다가 커버 플레이트라 부르는 거고, 거세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오답이 이걸로 나온 거죠. 트러스의 부재, 스트럿 또는 브레이싱 또는 보 또는 기둥에 연결하는 판 요소를 그렇죠. 거세 플레이트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이미지가 저작권에서 못 불구하는데 구글링 찾으면 그림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림 찾아보는 것도, 사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셔도 무관합니다. 그냥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문제 나오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6장 사용성 및 내구성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B법은 93번 처짐, 지속하중에 의한 순간 처짐이고요. 관련된 기출문제는 21년도 지방국어 문제입니다. 우체에 나와 있지만 워낙 대중적인 문제입니다. 이번에 복습하실 때 꼼꼼하게 봐주세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균열 힘 모멘트입니다. 균열을 일으키기 위한 힘 모멘트죠. 말 그대로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파괴계수죠. 0.63 그렇죠. 람다 루트 FCK입니다. 곱하기 분모는 인장측 연단거리 중지축에서 인장측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단면 2차 모멘트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은 직사각형 단면이 많이 나오니까 단면계수를 이용해서 6분의 BH의 제곱으로 문제를 많이 풉니다. 풀어볼까요? 파괴계수가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4죠. 계급장 떼고 숫자만 쓸게요. 6분의 B는 3. H입니다.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거 6의 제곱이죠. 6. 3, 4, 12. 6 곱하면 정답은 72. 유효 숫자가 70이니까 진짜 70이네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우측에 있는 문제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21년도 지방직 문제입니다. 쭉 읽어보시고 차이점이 있다면 이 문제 더 어렵죠? 파괴계수. 다만 얘는 이렇게 써야겠죠. 이거 풀 때 꿀팁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유효 숫자만 계산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근사값 계산하는 얘기야. 0.63하고 6을 나누면 0.105죠. 그러니까 5%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냥 유효 숫자 계산할 때는 1로 계산해. 1로. 람다도 1. 루트 FCK는 5. 그 다음에 BH의 제곱이잖아. 이거 6은 아까 약분했으니까. B는 2. H는 3의 제곱. 이게 정답이죠. 5, 20, 3, 4는 9니까 9보다 살짝 큰 걸 찍어야겠죠. 9가 아니라.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장 사용성 및 내구성이고요. B법은 91번 처짐 1반. 관련된 문제는 15년도 국까지 구급 문제 나와 있습니다. 완전 똑같아서 제가 빼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자, 처짐을 계산하지 않기 위한 슬래브의 최소 두께를 묻는 문제죠. 개념부터 먼저 보시면 처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재의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 높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최소 두께. 이거 이상이다 라고 하면 처짐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처짐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때는 처짐을 계산하고 허용 처짐 이내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보통 시험장에 잘 나오는 건 요 최소 두께죠. 그렇습니다.
자, FI가 400메가파스칼인 경우가 있고요.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400메가파스칼인 경우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방한 슬래브와 볼은 아니고요. 그렇죠? 지지 조건에 따라서 제가 그림 그려놨습니다. 단순 지지, 1단 연속, 양단 연속, 캔틀레버입니다. 그죠? 일방한 슬래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최소께는 100mm 이상이 돼야 되면서 단순 지지 제일 많이 나온다. 베스트 뽑으면 이거 얘하고 얘. 이거 왜요? 여유되면 얘까지. 다른 거 나오면 어떡하냐? 다른 거 나오면 기도해야지 뭐. 확률적으로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장난이고. 네, 그렇다. 특히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번 여기 나온 거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400메가파스칼이 아니다. 아까 외운 이 결과에다가 보존계수 0.43 더하기 700분의 FI를 곱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350이다라고 하면 이거 계산하면 0.93이 되겠죠. 이런 겁니다.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딱 문제 읽는 거야. 일방향 슬래브. 그러니까 캔틀레 보면서 일방향 슬래브가 되는 거죠. 오케이. FI는 400메가파스칼 딱 찾는 거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10분의 L. H 미니멈은 10분의 L이면서 100mm 이상이 된다. 보존계 쓸 필요 없으니까. L이 3m니까 3000이잖아. 300이죠. 그리고 100mm보다 크니까 오케이.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 몇 번이냐면 이겁니다. 야, 이거는 그리고 7이 57, 30 이건 쓰면 안 되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간단하게 확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한 풀이는 해설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부연 설명 필요하면 카페 환영합니다. 우리 얘기 좀 나눠봅시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10장 PSC B법 137번 PC 기본 개념 하중평의 개념입니다. 관련된 문제는 17번 18년도 국가직 구분 문제고 개념이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긴장재가 절곡 배치되어 있고요. 그렇죠? 중앙 단면에서 휜 모멘트 크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등가증 개념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등가증은 긴장재가 절곡 배치됐을 때 절곡된 곳에서 등가 상향령을 만들어내는 거죠. U 구하는 공식은 EP 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세타는 원래 빗변분의 높이잖아. 빗변분의 높이. 하지만 세타가 미소각인 경우 빗변의 길이와 밑변의 길이가 같겠죠. 그런 개념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네, 그렇다. 무슨 말이냐면 EP 빗변 대신 밑변을 써주는 거야. 여기다가 높이는 2. 그러면 계산하면 L분의 4 P 2. L분의 4P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요. 20km 나옵니다. 그러면 순 하향력은 얼마냐? Q가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Q가 50. 근데 상향력이 20이 발생하니까 순 하향력은 차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30이 되겠죠. 요 30에 의해서 부재 중앙 단면의 힘 모멘트 구하는 겁니다. 4분의 PL 공식 우리 응용력학 공식도 상관없고요. 여기 반력 구해서 상관없겠죠. 30이면 반력이 15니까 15 곱하기 5 하면 정답은 얼마다? 75가 정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여기 중앙점에 힘 모멘트를 따로따로 구하는 겁니다. 얘에 의해서 한번 긴장재 긴장력에 의해서 한번 원래는 여기 앞으로 그려졌는데 교수님이 좀 이상하게 그려놨어. 여기 요거 한번 얘에서 구한다라고 하면 그냥 4분의 QL이고 얘는 얼마냐? P 곱하기 요 8 길이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얘가 이렇게 작용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다 이거 8 곱하기 2 P2 4분의 Q를 계산하면 이렇고 P 계산을 이렇고 정답은 75 똑같이 나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상관있다 없다? 없다. 라이트에서는 한 것 같지 않고 제가 베이직 때는 이것을 오른쪽에는 70번 문제 똑같이 말해주거든요.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나 보도록 할게. 얘는 긴장재가 곡선 배치니까 등분포 상향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얘는 U 소문자 쓸게요. L의 제곱분의 8 PS 혹은 2. 이거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면 6 나옵니다. 자, 외력이 10 긴장재 곡선 배치일 때 등분포 상향력이 6이니까 차액은 얼마다? 4가 되겠죠. 4.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에 의해서 힘모멘트 계산하면 우리 응용력학에서
최대 모멘트 구하는 공식이죠. 8분의 오메가 L의 제곱을 계산하면 200이 됩니다.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응? 얘 따로. 그 다음에 얘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얘 따로 계산한다고 하면 얘는 그냥 8분의 오메가 L의 제곱. 얘는 그냥 피 곱하기 항상 요 거리야. 똑같이 정답은 2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풀어봤다라고 하면, 그쵸? 바탕이 되는 문제, 근거에 되는 문제를 풀어봤다라고 하면 이 문제도 충분히 응용해서 풀 수 있으나 저는 C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보의 힘해석과 설계, B법은 33번 균형철근비. 보통 균형철근비는 설명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특이하게 계산 문제를 냈습니다. 오리지널 계산 문제는 17번 07년도 국가직 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우선 개념을 먼저 잠깐 잡보도록 할게요. 우측에 보시면 응용도 나와 있습니다. 유도하는 방법은 콘크리트에 의한 압축력과 철근에 의한 인장력이 같다라고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나와 있고요. 철근에 의한 인장력은 ASFY, 콘크리트에 의한 압축력은 이타 0.85 FCK AB입니다. 몇 가지 변수만 바꿔주게 되면, 그러니까 AS는 로비드죠. 왜냐하면 로가 BD분의 AS니까 A는 베타 1C 놓고 나서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로 유도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응? 한번 써볼까? 로는 FY분의 그 다음에 베타 1 이타 그 다음에 0.85 FCK D분의 C죠. D분의 C는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 뭘 풀라고 했냐면 FCK만 20에서 40 바뀌었대요. 나머지 변수가 중요한데 문자들 말이야. 나머지 문자들은 안 바뀝니다. FCK가 40MPa 이하인 경우는 전부 다 같죠. 베타는 얼마? 0.8, 이타는 1. 맞잖아. 나머지는 막 똑같다고 얘기했으니까 또 안 바뀌는 거고. 결국 얘만 바뀌는 거죠. 정리해보면 철근비 로우는 뭐에 비례한다? 문제에서 아까 0.03일 때가 FCK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0이니까 FCK가 40일 때는 2배 커져서 0.06이겠죠. 그러니까 시험도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교수님이 깜찍하게 문제를 응용해서 만드셨더라고요. 사실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아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10장 PHC, B법 143번 PHC 허용 능력입니다. 관련된 문제는 126번, 127번, 16년도 국가직, 23년도 지방직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문제는 발췌했습니다. 23년도 지방직 문제를 공부했는데 이걸 틀리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얘는 대입 문제고 얘는 그냥 공식 문제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더군다나 똑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긴장할 때 긴장제 인장력은 인장 강도의 80%, 항복 강도의 94%, 둘 중 장갑 이하죠. 도입 직후의 인장 능력은 인장 강도 74%, 그렇죠? 항복 강도의 82%, 둘 중 장갑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때는 우스갯소리로 8094748이라고 하잖아. 제 전화번호라고. 전화 한번 해보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해봤어? 내가 한번 해볼까 지금? 해볼게 진짜. 010 8094 7482. 오, 야 전화하지 마. 야 진짜 사람 있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809 7482 있다는 얘기야 이거.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 문제 보시면 큰일 날 뻔했네. 나 받을지 몰랐어. 옛날에 없었는데. 긴장제 긴장할 때 인장력이죠. 긴장할 때니까 뭐겠어요. 8094야 748이야. 8094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까지 정확하게 딱 이렇게. 이 문제도 풀 수 있겠죠. 자, 긴장할 때 인장력이니까 뭐야? 도입 직후네. 그렇죠? 긴장할 때 인장력. 긴장할 때죠? 도입 직후. 748이네. 748이네. 그러니까 얘 몇 프로? 74%. 얘 몇 프로? 82%죠. 그죠? 풀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우리 5장 최근의 정착과 이음, B법은 80번 표준갈고리 정착입니다.
관련된 문제는 22번 13년도 국가직 문제고요. 뭐 일반적인 대중성을 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초급자분들도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기본 정착끼리니까 해설지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써볼까요? LHB는 기본 정착끼리는 이렇습니다. 람다 루트 FCK분의 0.24 베타 DB FI죠. 나머지 뭐 대입하면 정답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한테 제가 양보해도 될까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최소 정착끼리 원래 얼마 만족해야 돼요? 이 문제랑 별개로 8dB 150mm 이상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꼭 복습 부탁드립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전단과 비틀림, 비법은 61번, 전단 설계 구조 기준, 관련된 문제는 47번, 19년도 국가직 문제입니다. 자, 개념부터 먼저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전단 철근의 간격 제한입니다. 자, 전단 철근 간격은 철근 콘크리트 부재 같은 경우는 2분의 D, 그 다음에 600mm 이하고, PSC 부재는 얼마입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0.75H 600mm 이하죠. 만약에 경사 스트랍이나 굽힘 철근이 같은 경우는 중간 높이는 0.5D, 중간 높이는 요 라인을 중간 높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반력점 방향, 이게 지점 있는 부분이 반력점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 번 이상 교차되도록 45도 선과 45도 선은 균열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번 이상 교차되도록 배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VS가 스트랍에 의한 전단 강도가 EVC죠. 제가 수업 때도 EVC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6분의 람다 루트 FCK BWD의 2배니까 3분의 람다 루트 FCK BWD가 되는 거죠. 그때는 절반으로 감소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보면 크게 어려울 건 없어. 1번 볼까요? 보기 1번 VS 스트랍에 의한 전단 강도가 EVC 초과인 경우 전단 철근 간격을 3분의 D로 한다? 아니잖아.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 이거.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이하인 경우는 2분의 D 600 맞죠? 그렇다. 3번 45도 이상의 각도 설치된 스트랍을 이용할 수 있다. 45도 이상입니다. 그렇죠? 뭐는 경사 스트랍은 곱입 철근은 몇 도예요? 30도죠. 그 다음에 EVC 이하인 경우 0.5D에서 반력점 방향, 이게 예전에는 부재 중앙 방향 나온 적도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고.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 이렇게.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풀어보세요.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7장 기둥이고요. 비법은 97번 기둥의 응용역학 문제입니다. 응용역학 우리 분배법에 관련된 문제고요. 관련된 문제는 2번 문제 12년도 서울시 국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응용역학에서 분담하중 구하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읽어보시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축하중의 비를 묻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인데 구하는 식 원래는 KC 더하기 KS분의 KSP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KC 더하기 KS분의 이거는 KCP. KC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L분의 길이가 같으니까 EC, AC. KS는 L분의 ES, AS. 그러니까 L을 지워버리면 결국 C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EC, AC 더하기 ES, AS분의 ES, AS, B. EC, AC 더하기 ES, AS분의 EC, AS, P. 몇 대 몇인지 물어봤으니까 지울 거 지우면 몇 대 몇이에요? 결국 이것만 남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면적은 콘크리트 면적이 13배 더 크고, 그러니까 여기다 뒤에다가 13을 써주는 거죠. 1, 13 이렇게. 그 다음에 탄성 개수는 철근 탄성 개수가 8배 더 크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8, 1 이렇게 해주면 계산하면 뭐 8대 13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온도
솔직히 말하면 쉬운 것 같아. 야, 이게 숫자가 어리고 8하고 13밖에 없는데 찍어도 8하고 13을 찍어야지 뭘 찍니? 나 궁금해서 그래. 11은 어디서 튀어나왔어? 이런 거. 17, 15. 찍어도 2번 찍어야지 뭐. 그렇다. 그렇습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크리프에 관련된 설명 문제입니다. 1장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15번, 비법 15번, 콘크리트 크리프. 관련된 기출문제는 뭐 이렇습니다. 답이 똑같아도 된 거죠. 이 대중적인 문제입니다.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렇죠. 개념 보도록 할게요. 우측에 보시면 크리프 변연율은 콘크리트의 즉시 변연율에다가 크리프 개수를 곱해줍니다. 크리프 개수의 그러니까 정의는 콘크리트의 즉시 변연율분의 크리프 변연율에 해당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즉시 변연율은 탄성 개수분의 응력이니까 비례한다. 뭐 이렇다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2번부터 볼까요? 제하기간이 같을 경우 응력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비례한다. 그렇죠? 네, 그렇다. 하중 제하기간이 증가하면 크리프는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감소한다. 왜? 수화 반응을 통해서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크리프 변형은 진행하기 어려운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행 속도에 따른 크리프 변형률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높은 재령. 높은 재령이라는 이 얘기는 이미 수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는 얘기겠죠. 크리프 변형이 어떻게 한다? 감소한다. 콘크리트 강도가 크다. 특이하게 콘크리트는 강도가 큰 게 탄성계수도 큽니다. 얘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는 크리프가 감소한다. 반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압 증기 양생 시 잘 관리했다는 얘기입니다. 크리프는 감소한다. 물 시멘트비가 증가할수록 물이 많다는 얘기죠. 크리프는 증가한다. 상대 습도. 상대 습도는 외계 습도입니다. 습도가 낮다. 건조해. 건조 크리프가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험 문제 정답이었죠. 그리고 얘는 그냥 습도로 섰다고 해서 여러분 틀린 건 아니죠. 상대 습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단위 시멘트량이 많거나 부재 치수가 두께가 작을수록 크리프는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 시멘트량이 많다. 단위 수량이 많다. 전부 다 골조가 감소했다는 얘기고 크리프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혹은 부재 치수가 두께가 얇거나 크기가 작을수록 크리프는 증가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철근량이 증가할수록 크리프는 감소하고 수화율은 수화되는 정도입니다. 엄마가 네 나이만 먹었다고 나이는 재령이죠. 철 드는 게 아니다. 철이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자. 이 철 드는 게 수화율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야. 물론 여러분 천천히 다시 읽어봐야 돼. 나 이거 워낙 많이 했던 얘기고 지금 윤곽만 잡는 거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습도 증가에 따라서 크리프는 증가한다? 아니죠. 상대 습도가 증가하게 되면 크리프는 어떻게 한다? 감소하죠. 그렇죠. 건조 크리프가 감소한다는 얘기야. 2번 물시멘트비 증가야 크리프는 증가한다. 맞고. 3번 B이다. 아까 여기 말씀을 드렸죠. 예분의 얘다. 이거다. 4번 증가하는 현상이다. 정의죠.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가볍게 1번 확인이 됩니다. 이런 문제 무조건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 틀리지 마. 나 23도 지방직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야 무슨 조심스럽게야. 돈도 걸 수 있어. 크리프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절대 틀리지 마세요.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11장 교량 및 강구조고요. 비법은 167번, 필름 용적 구조 기준, 관련된 기출 문제는 61번, 21년 지방 국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닌데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안타깝게 이 문제가 개정이 됐죠. 그렇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1번 응력이 전달하는 필름 용접의 최소 유효 길이는 공식 용접 칩수의 10배 이상 또한 30m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가 수업 때 필기노트 나눠드리잖아요. 그거 복사해서 한번 붙여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10배 이상 또는 30mm 이상 여기 나와 있죠. 이겁니다. 10배 이상 30mm 이상 한다. 2번 응력을 전달한 겹침 이음은 2열 이상이면서 그렇죠? 겹침 이음 길이는 얇은 쪽 판두께 5배 또한 25mm로 한다. 과거에는 20인데 25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개정된 사항은 과거 구교재 쓰시는 분들 제가 조만간 다음 카페 공지할 예정이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봐주세요. 제가 따로 공지는 하겠지만 공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카페 들어오셔서 수시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3번 고전력 볼트 구멍 중심간 거리는 그렇죠? 2.5배를 최소 거리로 하고 3배를 표준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연단 거리가 시험지 정답이었죠. 12배 150mm입니다. 여기는 15배 300 나와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어렵긴 한데 여기 똑같은 문제 있었어. 봐봐. 10배 이상 30mm 원칙으로 한다. 이거 보고 만든 거야. 교수님이 창작했겠니 이거를? 그렇죠.
다만 여기 개정이 됐으니까 얍삽하게 이것도 바꿔놓으셨더라고. 정답이 똑같잖아. 근데 이거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 왜냐면 답이 똑같기 때문에. 얘도 4번, 얘도 4번이잖아. 정답이.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구조 기준 꼼꼼하게 외워주세요. 지방식까지 시간이 짧다가 보면 짧지만 길다가 보면 깁니다. 여러분들 충분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교량 및 강구조 비법 161번 인장부재 설계블록 전달 강도입니다. 원래는 설계블록 전달 강도는 설명 문제의 줄을 이룹니다. 계산 문제는 47번 18주 지방 9급에 나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 문제입니다. 코멘트 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거를 응용해서 이렇게 낼 거라고 나도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사실. 무슨 이번에 교수님 뭔가 의욕이 넘치는 것 같아. 젊은 분인가. 보시면 순다면서 묻고 있죠. 요게 인상 파단과 전단 항복 또는 전당 파단인데 이 과정에서 뭘 필요로 하냐? 바로 순단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전단면, 순단면적. 그러니까 이게 우선 면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인장 파단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단 파단 또는 전단 항복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어느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당기게 되면. 전단 정의 순단면적을 물어봤잖아. 이 파란색의 면적을 물어본 거야. 파란색의 면적. 총 단면적이 아니라 순단면적. 그러면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전체 길이가 250이죠. 두께 10을 곱하면 2500인데 2500이 정답이 되는 게 아니라 구멍을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구멍이 몇 개 빠졌어요. 잘 보시면 하나, 둘, 2개 반이 빠지는 거죠. 2개 반. 그죠? 그러니까 24에 2개 반이니까 24, 2.5를 해주면 얼마예요? 4분의 1이니까 60인가요? 2개까지 곱해주면 600을 빼주는 거예요. 600을. 그래서 얼마냐면 1900입니다. 알고 보면은 제가 오늘 이 말 되게 많이 하는데 쉬운 문제인데 문제는 이 근간이 되는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 별로 없지. 이거 근데 누가 나한테 시험 직전에 물어보신 분이 있었거든요. 난 그분 질문할 때 사실은 약간 생뚱맞았는데 야 그분 이거 맞췄을 것 같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나와도 맞히기가 어려워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4장 전단과 비틀림 비법 59번 전단 착용을 배근하지 않는 경우죠. 관련된 문제는 23도 9까지 9급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대중성을 띈 문제입니다. 흔한 문제라는 얘기야.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읽어보면 제가 어떻게 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소 전단 철근의 배치가 필요 없는 구간이죠. 그렇죠? 없는 단면. 그러니까 원래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써놨다 제가. 수업 때 제가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즉 식을 쓸 줄 알아야지 문제를 풀겠죠. VU는 최저 전단 철근 및 전단 철근을 배근하지 않는 구간 2분의 1 파이 VC. VU는 주어져 있잖아. 얼마예요? 100. 2분의 1 파이는 4분의 3 VC는 6분의 1 람다 루트 FCK는 얼마입니까? 25니까 5 BWD죠. B는 얼마예요? B는 500. 5 앞자리만 쓸게요. 그 다음에 D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럼 뭐 계산하면 되는 거죠. 뭐 할 때 풀어보세요. 5, 25니까 4 약분하고 그죠? 2 약분하고 4, 2, 8, 2, 16 16을 여기다 곱해주면 D는 640인가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스케치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꼼꼼히 풀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7장 기둥이고요. 비법은 99번 기둥의 기준 코드. 관련된 문제는 49번 21년도 지방 9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나선 철근비죠. 개념은 여기 적어놨습니다. 원래는 계산 문제도 나오는데 얘는 공식을 물어봤어요. 제가 기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원주형 공식이다. 묵은 상태다라고 하면 응력과 변형 곡선, 강도 곡선이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띠착을 놓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강도가 증가하고 나선 철근이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띠착근에 비해서 나선 철근은 강도도 소폭 증가하고 밑에 면적이 커지는데 면적이 커진다는 얘기는 연성이 증가한다는 얘기야. 즉 레진 설계할 때 많이 쓰여요.
잘 안 무너진다는 얘기지.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나선 철근비는 최소 나선 철근비를 갖다가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구하는 식은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식이 이겁니다. 0.45를 물어볼 줄이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거에 대한 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보신 분들, 특히 라이트는 아마 이거 이제 못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 번씩 읽어보신 분들, 제가 프린트는 나와드렸잖아요. 필기노트는 읽어봤으면 풀 수 있고 아니면 틀렸겠죠. 정답은 그냥 0.45입니다. 계산한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와 없구나. 계산한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여기 찾아서 풀어보세요. 그렇습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3점 보위 힘해석과 설계 문제고요. 비법은 35번 지배 단면의 종류와 변형의 한계입니다. 관련된 기출문제는 20년도 지방직 구급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대중적인 문제입니다. 개념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의 연성 확보를 위해서 최외단 인장 체온의 순 인장 변열 크기를 제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간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압축 지배 변형률 한계, 그 다음에 인장 지배 변형률 한계죠. 압축 지배 변형률 한계 이하인 경우는 압축 지배 단면, 인장 지배 변형률 이상인 단면은 인장 지배 단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서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잖아. 압축 지배 단면은 무조건 이하. 얘는 뭐라고 했어요? 인장 지배 단면은 이상이다. 이거 자꾸 속이니까 제발 속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다음에 보에 있어서 뭐가 존재한다? 최소 허용 변율이 존재를 한다. 오직 보만 이 규정을 만족시켜야 된다. 내용은 뭐 알 수 있으니까 적어보도록 할까. 자, 두는 이유는 보의 연성 확보에서 안전성, 강도는 연성 확보하는 게 목적이죠. 이렇습니다. 읽어가면서 채워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동시 도달한 상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인장차근이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I에 대응하는 변경에 도달하고, 그죠?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이게 뭐겠어? 균형이죠, 균형. 예, 그렇다. 보기 2번 쭉 읽어보고 이하인다면, 제가 이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압축 지배 여기 보시면 이하, 항상 얘 주의하라고. 3번 볼까? 이번에는 인장 지배잖아. 내가 뭐라고 했어? 미만? 아니라니까. 이상인 단면이라고. 0.00. 만약에 400MHz 초과다 2.5 입실험 y. 그렇다. 그죠? 그 다음에 보기 4번.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더 마무리 지어보세요. 해설 보셔도 궁금한 거 모르는 거 있으면 괜찮습니다. 제가 영상 찍어서 수업이라도 할 테니까 카페 질문 남겨주세요.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2장 설계 방법, 비법은 23번 강도 설계법입니다. 이 문제는 허를 찔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보통 외우려고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걸 질문하셨더라고. 이거를 또 이분 진짜 재밌는 분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보시면 개념이 한번 나와 있는 거니까 2타는 크기 쓰고 베타1은 위치 계수죠. 그래서 40MPa 이하인 경우는 일정한가, 콘크리트 가정된 극한 메뉴는 0.003, 2타는 1, 베타는 0.8.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타1은 50MPa까지 0.8이라고 했죠. 이걸 물어볼 줄 누가 알았겠니. 미안하다. 이거 진짜 내가 알았으면 이 문제를 냈을 텐데. 그렇습니다. 야, 이런 식 따지면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만 외웁시다. 이해하고.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죄송합니다. 0.97 됐습니다. 아주 특이한 문제를 교수님이 객관적, 주관적 어떤 생각을, 객관적이 아니야. 자기 주관적 생각으로 문제를 내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험 본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과야 물론 이제 합격권에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전국구 시험이다 보니까 대다수 분들은 지방직을 이제 앞두고 모의 테스트 경험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상처 많이 받고 나서 이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시험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 좌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국가직이 워낙 전국구 시험이다 보니까 문제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시방식 때는 무난하게 나올 거라고 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 주세요. 알겠죠?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